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밤 11시를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야제 2부는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뉴스토메이터 김태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또 우리 제작진이 또 우리 그 훌륭하신 작가님께서 1부에서 했던 얘기 많이 재반복되지 않게끔 2부에서는 더 새로운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예쁘게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만족하시죠? 일부에서 주제들이 지금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저기 뭐지? 네. 이거 기획은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이런 기획은 이제 제작진께서 아니 제작진의 의도가 궁금해서. 제작진의 의도는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싶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김태현 기자도 오랜만에 또 모시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의미였죠.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 시청자분들이. 예. 잠 푹 자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밤늦게까지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 또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까봐. 전혀 그런 아닙니다.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걱정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냥 일찍 주무실 분은 푹 주무시고. 예. 혹시 일찍 주무시고 싶으신 분은 보시던 거 그냥 켜놓고 주무세요. 또 구독 예. 좀 빠지실 수 없으니까. 아니야. 자지 마. 우리랑 같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네. 예, 이제 저기 파면 전야제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예, 뭐 앞에서 나눴던 얘기 또 해도 되고요. 일단 우리는 즐거우면 됩니다. 네. 자, 내일 우리 김태형 기자는 어디 헌법재판소를 가신다고? 네, 헌법재판소에 오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10시, 12시 그 현장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그 앞에 헌재 앞에 안국역 쪽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 헌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재 안에 들어가요. 네. 방청권 뭐 저희는 출입 기자라. 예. 3명 그 회사 3명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김태형 기자를 보면 왜 출입 기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되죠? 뭔가 그럼요. 좀 잘 안 어울려요. 어디가 몰래 숨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잠입 기자. 그러니까. 출입 기자가 아니라 잠입 기자 느낌이죠. 그 비출입 기자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시구나. 항상 그랬죠. 본인도 약간 어색하지 않으세요? 혹시? 어색합니다. 네. 제가 사실 그 뉴스버스에서 네. 그 검찰의 그 디넷 네. 디지털 캐비넷 보도하고 나서 예. 우리 그 대검찰청 대변인 부대변인한테 차단을 당했었는데 네. 제가 여기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아. 대변인실 가가지고 차단 좀 풀어달라고 풀리더라고요. 풀려졌어요 또? 네, 출입 기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다만 꿀이네요. 거기 적응되면 안 되는데. 그럼 소중한 인재인데. 근데 됩니다. 여전히 취재는 밖에서 합니다. 네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옷 입으신 것처럼 그냥 와님이 블랙 기자 해주시라고. 블랙 기자. 예, 블랙 그냥 기자. 네. 잠입 기자로. 좋습니다. 어쨌든 외피적으로는 출입 기자단 소속이지만 어쨌든 잠입 기자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중계차를 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를 이제 가봐야지 알죠.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오전에 스탠딩 잡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예. 오전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분위기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이후에 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내일 변호사님은 어디서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대한뉴스. 맞다. 원래 그 시간대인데. 야. 난리가 났습니다. 매불쇼 들어갔죠. 아니 저희는 원래 10시부터 11시 맞아요. 반인데. 네. 그래서 고맙다라고 했더니 웬걸 매불쇼 들어오고 겸공 들어오고 뉴스토마토 들어오고 오마이뉴스 들어오고 뭐 정어리 TV도 10시 반에 한다고 정어리 그러고. TV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느낌이 아마 내일 오전 10시부터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하게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평의가 끝난 건 맞아요, 변호사님? 안 끝났어요, 아직?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은 났어요. 결정은 났고요. 네, 8대 0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부에서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각자 이제 또 의견을 또 추가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세스라는 게 평의, 평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평결은 아니고 그냥 평의가 상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반에도 헌법재판관들 평의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예정입니다. 하긴 근데 이게 페이지 분량이 지금 예상되는 게 박근혜 때가 85페이지였나 한 100페이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나올 게 한 200페이지 넘을까 말까 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쟁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야 이렇게까지 뻔한 재판을 뭐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정리할 게 맞냐라고 하시는데 결론이 파면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뻔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
해야 될 쟁점이 아시다시피 5개나 되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쟁점들을 주장과 정리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어쨌든 반박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이게 정말 힘든 게요.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 할 때도 논리적이고 뭐가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반박이 쉬워요. 근데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 이걸 도대체 뭐라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던 여러 그 증거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한테 공개됐던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두고 봐도 사실은 윤석열 파면은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어제 오전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방금 뭐 MBC나 JTBC에서 공개한 영상들인데요. 그 국회를 이제 마비시키기 위해서 소방 호스를 갖고 들어가는 군인들의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의 휴대전화를 뺐고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뺏은 이후에 기자의 팔에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하는 팔을 케이블 타이로 이제 팔을 묶는 장면도 다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뭐 김현태 씨라던가 뭐 여러 이제 군인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말이 막 번복되고 뒤집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들 자체가 그 증거로 다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면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다 한다면 저는 그분은 이제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내란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계엄 자격 뭐 면허증, 내란 면허증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로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내란 면허증 표현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과거가 아니라 불과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나오고 나서 여권의 한 정치인이 이거 거짓말 면허증 주는 거다라는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은 되돌려주는 부메랑 격의 내란 면허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라는 지적이고요.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이제 경계 단계가 이제 오늘이 을호 비상이고요. 내일이 갑호 비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최대치로 경력들을 모아서 대비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일에도 갑호 비상 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치시거나 실제 돌아가시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뭐랄까 더 걱정되는 게시물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인데요. 스탑 더 스틸이라는 왼쪽에 프로필을 보면 어디까지나 아스팔트 극우 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준비 기일 4월 4일 오전 10시라고 공격 써놓고 나와 있죠. 목표는 뭐냐? 광화문. 근데 보세요. 민주당 의원, 관계 지지자, 헌법재판소 외곽의 노조 행동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점거, 4번 기타 전역, 뭐 개딸, 개아들 이상한 얘기 또 써놨죠. 그 밑에 보면은 작전 개시 시각은 언제냐? 11시 정각, 탄핵 인용시라고 했는데 그 밑에 꼼꼼한 게요. 경찰, 재판소, 법원은 또 공격 금지다라고 써놨어요. 이런 게 일단 버젓이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실제로 저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퇴역한 HID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한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박근혜 탄핵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때는 생각보다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나올지에 관한 대비가 좀 덜 돼 있었습니다. 경각심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워낙 이게 지금 시기점이 되게 황당했던 게 지난 지금 120일 가까이 되는 사이에 탄핵이 안 되고 있는 사이에 엉뚱하게도 이 탄핵 정국에서도 계엄 자체가 정당하다는 식의 어떤 주장들까지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동들이 넘쳐났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실제로는 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어제 쓰던 재보궐선거에서도 다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100일 넘게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했었고 하지만 이 얘기는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누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또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준비가 철저히 돼 있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이 그 탄핵 반대 집회 쪽에 기가 많이 꺾였다는 많이 얘기가 꺾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예.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의 조회수 자체도 많이 빠졌다고 많이 해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서 봐도 눈으로 봐도 뭐 힘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지시를 보면서 자 경찰이 가포 지시령 대기령을 해서 지금 잠시 후 12시부터 가포가 되거든요. 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저게 가능한가? 경찰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뭐를 목표로 어떻게 삼을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인근은 진공 상태가 돼 있는데 광화문에 지금 천막을 쳐놓고 있는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물론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분산이 돼 버리면요. 박근혜 때 그 사고가 났던 게 청와 들어가는 좁은 길 그리고 직접 맡고 있는 경찰들의 그 대치선을 넘으려다가 무너져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정말 사고가 났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내일은 그럴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바람입니다 사실. 네, 저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극우 유튜버들의 이제 이런 과격한 행동, 선동, 유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내일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면 직접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언론의 행태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언론?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반반으로 좀 가고 있어요. 또 극우 유튜브가 그런 내란 선동 혹은 내전 선동을 하고 있으니 극좌 유튜브를 또 찾아갖고 만들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극좌 유튜브라는 거는 저는 좀 어떤 것을 타겟팅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극우도 극좌도 뭐 다 똑같다.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또 이제 보도를 하고 있으면서 실은 이게 내일 있을 선고 이후에 극우와 극좌의 싸움인 것처럼 또 모습을 보여줄까 봐 전 그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 지금 말씀 잘하신 게요. 그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몇몇 기사를. 심지어 이제 극좌 유튜버를 먼저 써요. 네, 맞아요. 이제 극좌 극우야 이제. 네, 극좌 극우들이 유혈 사태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써요. 참. 니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 꼴이 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아유, 그들의 분류대로라면 저희 3명은 극좌 유튜브입니다. 왜요? 어째서죠? 밤 12시 가까이까지 방송하고 있는 것부터 벌써 잘못이야. 그러니까 극좌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우라는 곳은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는 분들, 혹은 이제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 모습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극우에 반대되는 극좌가 생겼으니까 뭐 윤석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반국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극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되게 황당한 게요. 그 언론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일단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체제 수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막아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거나 법원이나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같은 것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극좌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극보수가 아닌가. 체제 수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를 썼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영화 한 편 만들까 봐요. 그렇게 애국자가 된다라는 영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애국자가. 그렇게 보수가 된다고 써야 될 판이야 요즘에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피해자들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관점,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 셋 다 보수예요. 맞아요. 법을 지키자는 건데. 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힘들어하는 게 물론 이제 가중에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이게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엉뚱한 결정이 나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차원인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끊임없이 욕설이 나고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집 근처까지 가서 그냥 막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고 학교에 쳐들어가고 이런 행동들이 이른바 그들이 말하고 하는 언론에서
내 이름 붙인 그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었던가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독일 언론이 이 나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극좌라고 부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극우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밖으로 나와서 이미선, 정계선,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멀쩡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등치를 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지 보도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저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크게 억지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서만큼은 현재도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극좌 유튜버, 극우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어떤 기계적 균형을 취해 보겠다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기회주의적인 언론사들 혹은 기만적 중립이라고 제가 이제 규정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 기만적 중립에 장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낚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내란에 대한 비판은 중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고 두 분이 내일 오전에 선고 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오전 11시 넘어가면 더 이상 할 기회는 없는 주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은 5가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아, 예,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예, 핵심 쟁점은 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 비상 상태였는가? 그리고 포고령 내용의 위헌 여부. 그러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는가? 맞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장악한 것이 정당했는가?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에서 여러분 하나만 이제 위헌이 나와도 그냥 파면입니다, 원래. 파면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5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변론기일을 잡고 선고기일도 뒤늦게 지정이 된 거고 평의도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8대0이라고 보고 뭐 두 분도 뭐 묻지 않아도 8대0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일부에서 절차를 중요시하네. 또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졌네 막 이런 의견 많았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어 보입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기에 관해서 가장 제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뭐 헌법재판소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지연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루는 것 정도까지는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전에는 나누지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선고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한다라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밀어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크나큰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요건을 5가지를 따지는 순간요 저는 진짜 그래요. 이 탄핵소추 가결된 이후부터 몇 번이고 이 5가지를 가지고 혼자 누워가지고도 자 기각 결정문을 내가 그럴 리 없으면 헌법 재판관이 되는 거야. 자 포고령 1호를 봐. 포고령 1호 보니까 정치행위를 금지시켜 버렸네. 잠깐만. 계엄에 관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회에 통지해라 그랬는데 통지는 안 해주고 정치행위를 금지시켰어?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덕수 그 기각 사유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기각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한덕수가 그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정당한 절차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시작부터 그랬고 저는 그 계엄 당일날 밤에 그날 밤에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법조인들이 단체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밤에 10시 40분쯤에 이제 주르르 포고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성향을 떠나서 야 1호부터 위헌인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날 밤에 당장 몇 명 안 됐다고 하지만 뭐 그들이 그냥 변호사들이에요. 공직자들은 아니지만 딱 보자마자 형 위헌인데요? 1호부터 그 뒤에 벌어진 그 많은 일들은 제쳐두고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비상한 천재 미친 천재가 있다라면 그거 5가지를 다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윤석열 그러지 마 윤석열도 풀려났고 한덕수도 기각됐고 야 김성훈도 지금 구속도 못 시켰잖아 너 그렇게 자신 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네. 기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짚을 수 있다라면은 오늘 또 사실은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오동훈 공수처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뭐 둘 다 판사 출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또 티키타카를 했습니다.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 게 질문을 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공수처가 있냐 없냐는 이미 서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영장 내줄 때 이미 다 정리가 된 문제라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장동혁 같은 사람은 뭐랄까 각하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어떤 절차적 문제를 삼으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애당초 글러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란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적어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주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 발언의 어떤 무게 같은 것들을 높게 안 보지만 문제는 그게 가지고 있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라도 있지 않으면 뭉칠 수 있는 90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라도 잠깐 다시 헌법재판소 돌아가면 이게 8대0이 안 나오게 되는 순간 하나라도 기각 의견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또다시 커다란 분쟁거리를 남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저는 크나큰 정치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진짜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딱 여실히 증명이 됐거든요. 큰 어떻게 보면 효과는 못 가져가지만 다만 얼마 안 된다고 실제라도 그게 한 3분의 1 정도는 돼버리면 여전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만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 3분의 1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을 뺀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냐라고 장동혁 의원이 묻거든요. 오늘 MBC, JTBC 보도도 그렇고요. 다 나왔지 뭐. 뉴스토마토의 그 영상 공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거기 가서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을 포박하고 그리고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스스로 했을까요? 스스로요? 거기 군인들이 왜 스스로 가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TV들 안 보.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저기는 있어요.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 그날 밤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을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권영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서 야 이거 뭐 국회 들어가서 해산하자는 거야 뭐야? 라고 불만들을 자기들이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렇죠. 무슨 객관적인 증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해. 그러면서 탄핵 반대했죠. 어쩌면 좀 사람들이야. 자, 근데 앞에서도 짚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윤석열은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자면은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합니다. 그러면 한남동 관저에서 뭐 TV로 보든지 뭐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군가한테 전해 듣든지 뭐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각을 확신하면 나와가지고 뭐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원래 구치소에서 나올 때처럼 주먹도 불끈 쥐고 손도 한번 흔들고 하면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본인도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냥 한남동 관저가 너무 안락하고 달콤해서 나가고 싶지가 않다. 아니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한남동 관저에서 알박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안 나갈 거다. 뭐 여러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좀 결론적으로 보시는지 양지열 변호사님? 저도 8대 0을 확신하면서도 예. 0.1%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 불안감과 예. 윤석열의 불안감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그럼 그렇죠. 예. 네, 그거 어떻게 나와요? 네. 저는 기각에 자신감이 있으면 윤석열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 헌법재판소에 나왔어도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했던 일을 다 부정했던 그런 모습에 비춰봤었을 때 네. 기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겁을 먹었다. 충분히 겁을 먹었죠. 예, 우리 김태현 기자는요. 그 내란죄로 이제 체포를 시도할 당시에도 실은 뭐 그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예. 뭐 여러 영상들로도 공개가 됐지만 뭐 벙커를 확인해봤다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그 체포 당시의 모습처럼 여기를 자기 자신이 이제 파면이 될 경우에 요새화시키고 나오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하는 내란죄를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구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 다른 사유로 구속시킬 사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새화를 시켜놓고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목격했던 장면들과 똑같은 게 연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파면 이유기 때문에 그때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김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도 괜찮네요. 네,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것도 걱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어떤 그것도 충분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큰 걱정이 안 되는 게 끌어내면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체포를 할 때만 해도 체포 영장에 대한 어쨌든 다툼이 있었고요. 억지 주장이라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받은 법령의 근거상으로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들 입장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면되는 순간부터는 그 경호처가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죠. 법적 근거 없죠. 경호처는 10년 동안 계속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10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과 이 파면당한 때 경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부 규정에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이 될 정도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 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전직 대통령으로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가 헌법 위반으로 징계받고 떠나는 건데. 그런 자가 길거리에 경원 없이 돌아다니면 어디 가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의 경호입니다. 그 수준의 경호.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덜 지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이제 그 극우 지지자들이 경찰들과 마찰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본인들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다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또 공권력에 얼마나 도전을 할 것인지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 공권력 낭비가 얼마나 클 것인지 사실 이런 부분도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은 짜증이 나요. 국가가 언제까지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야 돼. 저 하나 때문에. 뭐 일단 내일 오전 11시 이후에 이 상황을 저희가 전망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시나리오들 검토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인용하고 기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인용 시에는 고위 참모들 한덕수에게 일괄사의 표명한 뒤 재신임 절차를 밟는다. 이거 이제 가전입니다. 가설. 그렇고요.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하면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거라면 실제 이렇게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은 뭐 저는 막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다 결론을 뭐 인용시, 기각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짠 거기 때문에 결론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넉 달째 지금 대통령실도 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일하는 척 하는 거겠죠. 일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기자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고. 약간 기가 막힌 게 무슨 뭐 국민들 사이에 뭐 타협과 무슨 뭐 통합을 전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작성해 놓고 이 기각 시에는 돌아와서 그 담화물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저자들이 그 국민을 진짜 국민으로 생각하기는 할까?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이 윤석열이 항상 말했던 뭐 국민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동안에 계엄 전에도 본인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느낀 적이 저는 별로 없거든요.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했죠. 그렇죠. 네. 국회를 범죄의 소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누구랑 타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윤석열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뒤따른다고 보는데, 파면이 만약에 되면 바로 사실은 구속 취소 인용을 했던 직위현 판사가 직권 구속시킬 수는 있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그 직권 구속을 시키려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이 구속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권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면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불구속 상태의 피고를 구속시킨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 어떤 상황에 직권 구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령 윤석열이 파면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한남동 관저를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복하는 상황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불복한다. 일주일이 걸리도록 안 나온다. 뭐 한 달이 걸리도록 안 나오면 직권 구속 가능합니까? 법정에 출두를 안 해야죠. 14일부터 예정되고 있는 형사재판 지금 14일부터 2주에 3회 정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밖에서 관저에서 안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지금 1심 재판부에서 법원의 구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판에 한 3번 안 나온다.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그 법원에서 직권 구속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지 않는군요. 그러면 뭐 나중에 차후에 파면된 이후에 또 다른 혐의에 수사를 진척해 나가면서 그때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그게 현실적이죠. 김태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정에 출석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여전히 굉장히 멀리 보시는데요. 출석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출석을 안 한다. 그럼 구속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일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은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죠. 근데 그간의 모습들을 봐 온다면 사실 파면이 되더라도 이 윤석열 씨가 법과 뭐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근혜는 안 나오려고 했을 때 구속돼 있으니까 그냥 골석으로 재판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속돼 있으니까 그나마도 구속돼있는데 강제로 끌어올고 갈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골석 재판을 했는데 지금 바깥에 있으면서 안 나오면 그거는 이제 법원의 직권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은 출석 안 해도 그럼 구속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알 거예요, 윤석열도. 그래서 그것까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이제 전시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라는 것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인 말은 그거죠. 이게 그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탄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법령이 다 거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국정 마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헌법기관이 마비됐다라는 주장을 억지 주장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실패하려는 생각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였던 건데 파면이 되고 나면 저는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치러야 되는데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날뛰어버리면 그리고 그 윤석열 때문에 만약에 극렬 지지자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라면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윤석열의 영향력이 그 극렬 지지자들에게는 뻗칠긴 할 텐데 재보궐선거 결과까지 봤는데 세상에 이게 뭐 재판도 안 가고 또 한남동에서 뭐 철옹성까지 틀어박혀 있고 거기 지지자들 끌고 갔다? 국민의힘은요 대선 후보 내나 마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공당 차원의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과의 선긋기를 하지 않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척이라도 했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지지율이라도 끌어올리고 어쨌든 이 모종의 성과,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던 게 찬반으로 있을 수 없는 찬반이 나뉘어 있잖아요. 30%도 나오잖아요. 그게 국힘 입장에서는 최대치인데 그걸 만약에 대선까지 끌고 간다? 그건 뭐. 저는 좀 불안한 생각도 드는 게 저희가 너무 늦게 소개해드립니다만 슈퍼챗 주신 박명춘님 그리고 주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일 11시에 꼭 듣고 싶은 말입니다. 슝슝님 이 말씀 주셨고
코 뮤지션님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오늘까지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및 내일 오전 중 발부받아서 탄핵 즉시 체포 구속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 불안한 게 아니 책까지 내는 마당에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파면된 이후에 한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아니 스마트폰 켜놓고 유튜브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 할까봐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네. 사실 그 내부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지자들을 자극을 하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 윤석열의 입에 그 목매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손절하기에는 예. 그 지지세가 예. 거의 극우 지지자들이 대부분인데 예. 그러면 자기네를 지지하는 그 극우 지지자들을 쳐낼 수 있는가? 예. 라는 질문을 해보면 예.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극우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의견들이 갈리는 건데 예. 극우 지지자들 외에 그럼 지지해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극우 보수 아무튼 가짜 극우 보수 수구 퇴행 매국 좀비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 네. 그 분야의 원탑은 사실은 저는 죄송합니다. 전한길 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전한길 씨의 이 코인 따스한 코인 맛도 이제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대표 주자가 유튜브를 해서 여론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유튜브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레거시 언론이 엄청나게 따옴표 때릴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러면 완전 국민의힘 대선은 물 건너가는 건데 그때 상황에서도 직권 구속을 할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오늘 어제 두 분 모시고 제일 일부와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법 유죄 확정 났습니다. 네.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뭐 이 내용에 대한 사건 개요나 구구절절 저희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김건희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제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앞서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관저에서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에 김건희 씨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울 고검에서 네. 김건희 씨와 관련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난 건을 지금 다시 수사하겠다 뭐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 쪽에서 저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했습니다. 예. 했고 지금 오늘도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예.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서울 고검에서 예.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네. 결국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을 하니까요, 검찰은. 예.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그 손모 씨라는 사람이 예. 방조범인데 예. 김건희 씨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검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시고 이거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 그러네. 다 집행유예 나왔네요. 이것도 사실 좀 분노할 만한 포인트네요. 굉장히 낮은 형이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이 판결이 김건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연관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김건희 씨도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받는데 집행유예 또 나오면 이게 우리 국민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국민들의 법 감정은 이미 하늘을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징역에 또 집행유예 나오면 그것도 참 꼴사나운 일이잖아요. 뭘 그렇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일단 그 전주 손 씨가 돈을 대준 손 씨가 네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그 단순히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꾸미진 않았더라도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준 방조가 됐다라는 거고 예. 원래 1심에서 그보다 더 무겁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럼 같은 만약에 혐의를 적용한다라면 김건희 역시도 방조 정도, 도와준 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그쪽은 여기 기소돼서 유죄받은 사람은 대부분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지금 모녀가 23억 가까운 돈을 이익을 봤다. 이익을 봤다. 맞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결국 이거의 차이는 이제 그 궁금증은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도 뭔가 김건희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가 검찰과 김건희의 관계를 드러내줄 수 있는 증거가 되리라고 봐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파면이 되고 나면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잘못을 덮는 걸 넘어서서 지금 얼마나 그 검찰이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까? 정말 진짜 뭐 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있어서 가장 먼저 이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네. 또 심우정까지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윤석열은 떼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윤석열보다 못지않게가 아니라 보다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킨 김건희인데 김건희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한 어떤 칼날 못지않게 날카롭고 신속하게 들이댄다라면 수사를 한다라면 김건희와 검찰이 딱히 유착할 만한 건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큰형님 덕을 봤다라고 되는 건데 윤석열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미적미적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검찰 내에 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V0가 김건희였다 이런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에도 김건희의 손이 뻗어져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도 빠르게 행동하느냐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씨가 더 먼저 결과가 나올까 수사 결과도 나오고 기소가 되고 뭐 물론 내란죄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속이 더 오히려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이제 여러 그 뭐랄까 정황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삼부토건 주가 상승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삼부토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우 뭐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씨가 해외에 나가서 MOU를 맺고 오겠다라는 이제 MOU를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당연히 그 기업들은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들의 그 어떤 MOU를 맺고 온 관련된 그 분야의 회사들의 일종의 이제 어떤 유착이나 그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알고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더 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은 이 도이치모터스 건부터 빨리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고 뭐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잘하면 좋죠. 근데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까 이제 김건희 라인이 뭐 안쪽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되는 문제라서 맞아요. 특검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특검으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겠죠.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그냥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김건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윤석열을 앞세워서 김건희가 했던 일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당장 보세요. 지금 개엄 이전에 가장 큰 이슈 지금도 오늘도 이제 뉴스타파에서 새롭게 또 폭로를 시작했는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지금 22대 총선 앞두고 김건희와 다투게 됐던 게 명태균이 자기 지인에게 하는데 내용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김영선 몰아내고 자기 새끼를 여기다 꽂으려고 했는데 꽂으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명태균이 막 화를 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김건희의 자기 새끼라고 명태균이 칭한 사람이 퇴직하지도 않은 검사였어요. 퇴직하지도 않은 검사를 왜 김건희 그 명태균의 표현입니다만 김건희가 그걸 꽂으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때도 한동훈과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카카오톡 주고받은 게 뭐 200몇 건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 김건희의 새끼라고 했던 그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 제일 먼저 그 제보자 X의 판결문을 검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이 범정이라고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왜 나타났느냐가 사실 제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자기 새끼라고 그래요. 그렇죠. 명태균에 따르면. 그러면 김건희는 단순하게 윤석열의 힘을 빌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직접 플레이어였던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검찰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칫 건드리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게 걸려 있다라면 예. 이거를 검찰이 과연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렇죠. 아. 그리고 과거의 검찰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영화 더킹 이런 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사건을 계속 꼬리 물어가면서 이 국면을 계속 전환해 가면서 야바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찰 식구였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야바이를 돌려버리면 이게 이제 검찰 문제로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뭐 결국 돌고 돌아서 이게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실망스러운 국가기관을 꼽으라고 수사기관을 꼽으라 한다면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결국 특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네. 특검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린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돌고 돌아 다시 특검일 텐데 특검을 가려고 한다면 글쎄요. 결국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이 나오니까 정권이 바뀌어야만 그 특검 출발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8명 정도만 돌아서면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명태균이 묻지 않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묻지 않은 사람들이 8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정권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제 어디 곳곳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소지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서에서는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제 본인들이 회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끝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무죄가 나온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파면돼 버렸고 이재명을 막을 길은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사실 파면 이후에 여당 상황은 예상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건 또 윤석열의 손에 달려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상황은 내일 오전 11시에 결론을 보고 윤석열의 반응이랄까 액션을 본 다음에 여당 내부의 상황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과도 이게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네요. 파면되고 나서 이제 대선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의외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민주당 내에서 무슨 경선이 뭐 얼마나 치열하겠으며 뭐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딱히 없고 이게 그냥 지켜볼 때는 쟤들 뭐하지 이거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선 뭐 어쨌든 조기 파면하면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일자를 지정하는 뭐 일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뭐 목리를 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복현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제 전 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직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금감 원장.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표 내려고 그러고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그만둬야 될 시기가 됐죠.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그만두는 게 어딨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소극적 목적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빨리 나라도 탈출하자. 그래서 적극적 목적은 이번은 힘들더라도 차기 정도는 나밖에 인물이 없지 않는가. 차기. 난가병이 거기까지 간 겁니까? 그럼요. 근데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오만방자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어요. 굳이 다뤄야 될 급이 아니면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게 4.5 권력
그 싸움에 제 말이 그 하나의 말입니다. 소재로 삼은 거죠. 권성동이 보기엔 이거 예. 그냥 두면 안 될 놈일세라고 예.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 쪽에서는 사실 그렇다 할 주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분산돼 있고 지지율 네. 자체가 그리고 경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서 이재명이라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혹은 고 이재명 대표가 실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먼 얘기긴 합니다. 그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 보수 전체의 판이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인데 그때 한 축을 담당할 사람이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도 그렇고 민주당 경선을 별로 볼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설마 아니 그 민주당 경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슈를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이 없어요. 그래서 경선은 국민의힘 경선인데 마치 이재명 경선처럼 바뀔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모두가 이재명을 외치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그 경선 주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아니,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이긴 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 두 달 뭐 길게 보면 뭔가 쟁점을 먼저 이재명 대표가 꺼내면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이슈를 키운 게 국민의힘에 그렇죠. 하다가 명언지까지 내줬잖아요. 명언지까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김태훈 지금 기자 의견과 같은데 저는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예. 분명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둘 다 이제 윤석열의 신복이었다고 꼽히잖아요. 예. 네. 한동훈과 함께 예. 그 옛날 영화긴 하지만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예. 넘버 3 보면 예. 누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그치. 2지. 예. 이게 권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금감원장 제가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을 이제 평가절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본인은 이제 현실 정치와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금감원장으로 이 자리에서 정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보단 잘할 수 있겠다는 내가 생각이 한동훈하고 보면 내가 왜 넘버 3야? 내가 넘버 2 해야지. 이 생각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 주변 얘기를 다 들어보면 공보는 한동훈이 실무는 이복현이 한다. 이제 이게 약간 정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실력이 좋은 건 한동훈이 아니고 이복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떠돌았고 지금 우리 훌륭하신 제작진 분들에 따르면 일단 사표 반려됐죠. 안 나갑니다. 금융원장의 자격으로 어디를 나가냐? 해외 출장 지방 순시뿐만 아니라 유튜브 출연을 합니다. 정말 3프로 TV를 나간다고 합니다. 금감원장이 네. 왜? 요거 재밌네. 말도 안 되지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3프로 TV를 나간다는 건 저는 이게 분명히 정치하는 거야, 정치성. 아니 금감원 취재를 하다 보면 금감원 어떤 발언은 바로 증시에 반영이 돼서 금감원 취재하다 보면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요. 근데 금감원장이 3프로 TV 나간다고요? 예스. 내일 뭔 일이 벌어질까요? 임기 2개월 남기고 스피커 증폭이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의도 모처에 위치한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그냥 꺼낸 얘기가 아니고 금감원장 딱지 달고 유튜브 출연함에 이제 차후에 어떤 정치의 큰 뜻을 이뤄보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참 여권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복현이라는 원장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어디 야당을 가겠어요. 지금의 이제 여당 쪽에서의 뿌리를 내리고 정치를 하려면 이쪽에서 세력을 확장해야 될 텐데 한동훈이 안 된다면 내가 그 포션을 차지하겠다. 혹은 크로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네. 일단 본인이 속해갖고 본인에게 힘을 가장 크게 실을 수가 있는 검찰인데 검찰은 절대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번 대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도 앞으로 5년 동안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어떻게든지 추스리고 보수를 어떻게든 결집을 시켜서 설령 다수는 절대 못하겠지만 예. 내부에서 그래도 국회에서 발목이라도 잡을 수 있을 만한 세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누가 있겠냐. 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복현이라는 카드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현실 정치가 떨어져 있었고 예. 그리고 정말 화가 나긴 하지만 네. 이게 경제 관련 분야라는 걸 또 커다랗게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아니 금감원 경제 아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금감원장을 왜 시켰어? 회계사 자격증 있다고 시켰잖아. 아 근데 금감원장이 지금 유튜브 나와서 내일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 말도 안 되지 사실. 야 그러면 내일 나와가지고 처음 봤다, 제가 내일 나와갖고 제가 삼성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걸 겁니까? 아 전 모르겠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참. 그 한국에서 제가 벌어진 이제 금융 저기 경제 관료들 정치한다고 한 사람들 출신들이 뭐 정치하겠다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는 거 뭐 봤죠. 봤는데 난 금융감독원장은 처음 본 것 같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야 진짜 신기한 일이다. 금감원장 아니면 뭐 한국은행장 뭐 또 누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누가 나가거나.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오면 다 문제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쪽에서 나간다라는 게 다 이상한데 야 이거 신기한 일이네요. 이 정도면 뭐 국정원장도 유튜브 출연하겠는데 뭐 이 정도. 아니 뭐 국정 뭐 국가안보실장 뭐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할 겁니까? 할 수도 있어. 지금 상황 보면. 아마 이거,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거 조율하겠죠. 야 근데 국가를 너무 우습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미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요즘에 보수가 됐다고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생각해봐. 기재부 장관이 저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가 지금. 이 정도면 우리 내일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에서 보수 방송 뭐 오마이 TV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제 수호 방송. 체제 수호 방송.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 조금만 더 쓰면 포지션이 일단은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직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낼 때의 메시지가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뜻과 다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한덕수가 거부권을 썼다고 해서 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가 매우 중도 무당층에게는 죄송합니다. 중도 무당층에게는 신선해 보일 수 있거든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신선해 보일 수 있고 이 포지션 자체가 보수 정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고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포지션 이런 거 당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 정국에서 스텝이 너무 많이 꼬였고 이복현은 거기서 자유로운 인물이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움트면 내가 한동훈보단 낫지. 내가 여당에 있는 저 누구야 홍준표, 오세훈, 뭐 김문수 훨씬 나은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얘기 되네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착시 현상에 안 빠져야 되는 게 검사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검사에게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수사 그만해. 그럼 형 하지 마. 막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복현 검사예요. 거기가 이제 윤석열 검사의 가장 측근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검찰 내부를 취재해 보면. 윤석열에게 절대 이 유리화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요. 아니 그렇군요. 한동훈도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우리 지금 댓글 주는 분들 중에는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과거 이제 검찰 시절의 기억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니까 모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얘기가 더 성립이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넘버 2냐 넘버 3냐고 서로 싫어하는 관계야. 그러면 새로운 인물 2명만 꺼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그 부산의 김세현 의원 기억나세요? 김세현 전 의원 왜 안경 쓰고 그 이제 유승민계로 이제 분류돼서 정치를 했었던 과거에 근데 어느 순간 정치판에 사라지셨었잖아요. 다시 소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봐요. 이거는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SBS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장관을 보수해서 적자로 꼽는 게 아니고 홍정욱 전 의원과 김세현 전 의원을 꼽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보수 쪽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또 다시 이제 꿔왔다기보다는 잊혀진 인물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 장 외에 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그런 일종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홍정욱 전 의원, 김세현 전 의원 두 분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사실 뭐 이 판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 그리고 윤석열 뭐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년 3개월, 2년 11개월 예. 그리고 더 길게는 3년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그의 어떤 생활 네. 그때까지의 뭐 이력을 예. 탈탈 털어왔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독주할 수 있는 건 윤석열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판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예.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 그랬고 이복현 얘기를 했지만 이복현도 그렇고 이제 와서 갑자기 홍정욱이나 김세현이라 이름이 거론되는 건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국민의힘하고는 대한민국의 보수 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역량이 빈곤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이거는 사실 MB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정치 지도자를 키워서 그 정치 지도자가 보여줬던 역량이나 행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이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익 집단으로 쫙 뭉쳐 있긴 한데 거기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기업가 끌어들이고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 출신 끌어들이고 이렇게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뭐 저기 뭐 그 갑자기 그 유엔에 있었던 사무총장 끌어들이고 반기문. 네. 그게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그 간판 내세워서 하는 행태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적어도 중도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수는 이젠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양두구육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딱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 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이 세상이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내일 4월 4일 내일이 아니죠.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예. 오늘이네요. 예, 4월 4일 윤석열 탄핵 그 결정 이전과 이후의 세상도 달라질 겁니다. 예.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예. 내란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음 세상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 예,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저는 예.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오,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마도 11시 30분 좀 넘어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야제 2부 순서까지 여러분들 함께했고요. 사이오닉스톰님, 하댕TV님, 햇빛님, 두리리님, 이라운님, 뭐 빈센트님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슈퍼챗 주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 밤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오마이TV는 내일 죄송한데 새벽 5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오마이TV는요 전야제의 기운을 이어서 5시간 후에 심지어 지금 같이 있는 PD님은 저 골방에서 잤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근로 환경이. 아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아 본인이 원한 건 맞아 이거? 강요당한 거 아니야? 스스로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PD님 추가 수당 받으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셔야지. 그럼 예. 뭐, 하셔야지. 뭐. 아니 아무튼 여러분들 네. 한 4시간 자고 또 방송 준비하실 우리 오마이TV의 제작진분들을 위해서 5시간 있다가 또 라이브를 누가 합니까? 신인규 변호사 나오고 박영식 앵커 나오고. 아니 저 안 나와요 5시에는 5시에 신인규 5시에 나온다고? 누구 나와요? 제가 몰라가지고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이 무슨 잠깐만. 아이고 김용남? 신용환 그런가 보죠? 예, 최진범 교수님, 예,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 예, 그리고 신용환 교수 내지는 김용남 의원, 예, 이렇게 3명 중에 1명 나올 겁니다. 야, 저희 댓글창은 김용민 목사, 예, 저희 댓글창은 이 굉장한 댓글 그 구독자분들이세요. 네. 자, 연출 윤세현, 제작 홍성민 좋아라, 구성 홍기 최승희 화이팅이라고. 여기 빈센트님이 심지어 이것까지 써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출 윤수연, 제작 홍성민 좋아라. 이 두 분은 이제 4시간 주무실 분입니다. 예, 구성 네. 홍기 최승혜. 열심히 이제 제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야, 무섭다. 작가님들. 약간. 예, 그리고 출연 양지열, 출연 김태현,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시간 자고 또 오마이TV 찾아오시면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전야제의 이 기운을 모아서
내일 윤석열 파면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마이TV에는 오연호, 박정호, 최강욱, 김종대, 신용환, 신인규, 최진봉, 김용민, 김지호 이분들로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저희는 윤석열 파면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